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대 국가 정치 부분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정치상을 이제 얘기할 텐데요. 고대 국가의 특징과 편성 관련돼가지고, 이게 발전 단계나 이런 것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거기에 군장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부족국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부족국가 들어가고 왕이 있고 군장이 연합하는 형태.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연맹왕국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왕, 귀족, 평민, 천민에 가고 개설화된 어떤 계층제, 신분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군장국가의 특징은 각 부족이 독립된 상태였고요. 어떤 청동기 문화죠. 제가 말하자면 부족국가가 나올 것 같아요. 군장국가 좀 많이 쓰지 않으니까 좀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맹왕국은 강력한 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왕권이 상대로 약하고 각 부족자에서의 독자성을 유지한 시대고요. 되게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예,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제 했던 게 부여, 고조선, 사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 귀족, 그 다음에 이제 평민, 천민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 국가는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군장 세력들이 이제 부족장 세력들이 올라와서 귀족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간등 조직과 율령관 간등족이나 신문제도 편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율령반포, 불교 수용, 부족자의 독자적인 세력이 해체되면서 정복 활동이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걷게 되는데, 이걸 고대국가 단계라고요. 자, 이때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이렇게죠. 아마, 여기는 이제 제가 중앙집권 국가였는데, 고대국가가 이제 중앙집권 국가니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여 같은 경우에는 연맹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연맹왕국의 단계에서 더 벗어나서, 고대국가 중앙집권화된 모습도 보여요. 이게 이제 삼국지 위지동이즘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 건데, 예, 이거는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족국가 단계 성장에 멈춘 나라가 옥조와 동해가 있죠? 이 정도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다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 국가의 이제 성립 시기의 발전 과정 보면, 보통 이제 건국 시기에 따라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한번 나눠보면, 신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그 다음이고, 백제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라가 제일 낙후된 사회인데 왜 먼저 세워졌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는 삼국사기에 기록이 됐고, 또 유물에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보여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중국책 기록에서는 좀 삼국지 위서동의전 같은 고구려가 먼저 세워졌다. 이런 식의 기록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BC 53년, 그 다음 고구려가 BC 37년, 백제가 BC 18년. 그래서 거의 BC 1세기 때 조금씩 약간 시간 차이를 두고 세워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화 순서는 좀 다르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문화와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세워졌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정치 뭐냐면 성립기, 발전기, 완성기 이렇게 한번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표 되게 잘 만들었죠. 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공무원 교재가 제 보충자에 올려놓은 거 떠들고 있는 것을 이제 주워다가 여기 갖다 붙였는데 참고하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정리하기는요. 예, 나중에 정리하실 때 봐두시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보면 이제 초기 고구려의 이제 특징을 볼게요. 자, 초기 고구려는 이제 보면, 그와 같아 이제 태조왕부터 곡청왕, 뭐 동청왕, 미청왕, 고공원왕, 소수왕, 강개토대왕까지 주요 업적들이 있고요. 이거 좀 봐두시고, 초기 고구려 이제 보면요. 요때 초기 고구려는, 고주몽이 세우기 이전의 국가예요. 우리가 이제, 고구려 민족, 맥족 국가가 꼭 고주몽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보는데, 그전에도, 고구려가 있었어요. 그 고구려를 뭐라고 하냐면, 구저국, 북한에서는 구저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구려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되게 BC 4세기에서 BC 3세기 때 철기 문화를 통해서 맥족이 그 뭐냐면 세워진 그 부족 연합 집단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고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그 나중에 이제 또 현도군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현도군에 고구려 현이 존재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BC 75년에 이들을 몰아내고 요때 정도에 누가 이제 들어오냐면 부여에서 주몽 집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주몽 집단이 들어오고 이들이 이제 게르 고씨의 선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손오부를 이제 물리치고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고구려라고 불려. 예전 구려, 원구려 뭐 이렇게 불렸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 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나중에 그 게르 고씨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거기에 무풀 고자란 미칭이 붙은 거야. 그래서 고려국 이렇게 부르고 고구려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고려라고 또 부르죠. 예, 그 당시 이건 좀 뒤따라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혼각 상류 지역에 그 고주몽이 오기 전부터 예, BC 4세기 3세기 때 적속총 무덤의 맥족 사회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BC 2세기 때부터 나노라고 부르는 그 뭐냐면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할 당시에 현도군에 고구려 환이 존재를 했고 이들은 이제 항쟁을 통해서 그 현도군을 저쪽 그 만주지역으로 몰아냈죠. 자, 그다음에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 보면요. 요때 고구려는 앞에 초기 고구려의 세력들을 수통합한 그 고주몽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이제 건국 시기는 되게 이제 삼국사기 기점을 보면 BC 37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여에서 남은 주몽, 주몽이 그 나라를 세웠다고 하죠. 근데 여기 주몽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그 당시 칭호예요. 그리고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건조했던 맥족과 그 세력들을 혼합을 내갖고 그 당시 부여의 그 유의민 세력들이 결합을 해서 세운 국가가 고구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자, 고구려는 이제 그 뭐와 뭐가 결합된 거죠? 지배지족인 맥족과 부여에서 나온 예족하고 그 다음에 그 피지배층인 맥족이 결합된 나라죠. 그래서 예족과 맥족의 문화가 같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총괄평가에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보기로 하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총괄평가 14페이지 펴보세요. 14페이지. 자, 고구려 초창기 때 중심지가 어느 지역이에요? 한인 지역이죠? 온현산성에 있는 한인 지역인데, 한인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다음은 그 한인 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설명이다. 그 기획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세력이 고구려 건국 이후에 독자적으로 행사했던 권한을 두 가지 써보고 자료 A와 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구려 세력 기반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 고구려 초창기 때 이제 그 한인 지역에 그 온현산성 부근에 뭐가 있냐면 망강류 고분군이 있어요. 고분군이라는 것은 그 모지가 몰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모지가 그 있으면 생활 주변에 모지가 있고 무덤이 있으면 되게 싫어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거주지 부근에 무덤이 있어요. 이게 좀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압록강 중상류 주민들이 고구려 건국 이전부터 축적됐던 이 지역의 고유한 무덤 양식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기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세력이 고구려 건국 이후 독자적으로 행성했던 권한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압록강 중류니까 여기가 어디겠어요? 비두수 일대거든요. 예. 비두수 일대는 누가 거주했었냐면 초창기 때는 손오부 세력의 근거지야. 손오부 세력의 근거지 한인 지역은. 그래서 손오부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게르부한테 종속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자적인 어떤 권한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채제도적 관점에 보면 부의 독자적인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뭘 쓰셔야 될까요? 고구려 손오부 자체 종묘와 사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자적인 관리를 또 배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유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망강릉 고분군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무덤 형태는 그 맥족의 형태인 돌무지 무덤 형태예요. 근데 유물들은 여기 보시면 이건 예족 계통의 무덤 형태야. 부요족의 계통. 그러면 무슨 문화가 결합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족하고 맥족의 연합을 결합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무덤 형태나 유물을 통해서 서로 간의 문화가 교류가 있었고 같이 연합해서 건국을 해서 세웠던 나라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참고로 손오부도 그 부여계통이에요. 계도부만 부여계통이 아니라 손오부도 해시거든요. 얘네들이. 얘네들도 부여계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중앙집권체제 형성 보죠. 자, 고주몽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당시 제2대 왕이 됐던 사람이 유리왕이에요. 예. 기록에 보면 유리왕은 그 뭐냐면 고주몽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때 첫 번째 아들 그 부인한테 낳은 자식이다 해갖고 이제 그 알려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리왕이 내려오니까 그 손오부 그 유리왕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 밑에 자식들이 온주와 비로가 어디요?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후대 만들어진 얘기고요. 학자들은 이제 그 고주몽하고 유리왕하고는 다른 집단의 사람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주몽은 계루부 쪽의 사람이고 유리왕부터 해서 뒤에 모봉왕까지는 성이 고씨가 아니에요. 해씨예요, 해씨. 그래서 손오부 계통의 사람일 거라 보고 있어요. 네, 학계에서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마치 아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건 뭐냐면 그 AD 4세기 이전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냐면 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정착하기 이전의 기록이 전이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가 혼재되어 있어. 역사, 문화, 신화들이. 기록 문화가 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구전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개 보면 게르부 고씨가 이제 왕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르부 고씨 중심으로 왕통을 전에 있었던 손오부까지 다 편제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작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건이 앞에 있는 것처럼 기술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재가 많아. 그래서 AD 4세기 이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갖고 AD 그 고구려 같은 3세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뒤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 산상왕이나 고구청왕 이후부터는 믿을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좀 못 믿어. 네, 혼재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위견들이 많아. 근데 여기에서는 그 위견들 다 기술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삼국사를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유리왕은 그 고주몽하고 좀 다른 계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이 유리왕 때 삼국사의 기준을 보면 국내선으로 천도됐다. 원래 한인 지역인데 퉁구 지방에 국내선으로 천도했는데 이것은 이제 손오부에서 뭘로 이동했다? 계르부로 이동했다. 이렇게 학자들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죠. 왜냐 유리왕은 손오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유리왕 때 삼국사기 때 손오부에서 그 국내선으로 천도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국내선 천도 기사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도 후대일이다. 후대일을 마치 유리왕 때 한 것처럼 기록된 거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천도 시점, 국내선 천도 시점에 대해서 또 많이 많아. 이건 또 뒤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대문신앙인데, 대문신앙은 이제 그 한해 사신을 보내서 왕호를 해볼 거야. 왜냐 유리왕 때 이제 중국에서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누구더라? 신나라가 있었어. 그리고 신이 그 고구려를 깎아내려서 뭐라고 했죠? 하구조라 했잖아. 왕을 재우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나라에 이제 다시 후한 때죠. 사신을 파견해서 왕후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낙랑국을 멸망시켰다. 낙랑국은 그 낙랑군하고 좀 달라요. 예, 낙랑국은 저쪽 부곡조에 있었던 부족국가인지 하여튼 국가인데 체진이 세웠다고 이제 보고 있죠. 예, 낙랑국이 아니라 낙랑군이 아니라 낙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낙랑공주하고 호도왕자 같은 것들은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왕이 있어. 모범왕 때 이제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후한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했다. 이 지역이 이제 어디 지역이냐면 대개 그 하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고구려가 그 하북 지역까지 진출했느냐? 그거에 대한 좀 또 설이 있어. 아마 이때는 그냥 습격만 한 거지.
말을 동원해갖고 기병들 동원해서 습격만 한 것뿐이고 실제로 거기 점령하지 못했다는 게 학계 통설이에요. 근데 이 모봉왕이 기록에 보면 상당히 폭군이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앉을 때도 그 의자에 앉지 않고 사람 등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측근 세력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정치적 혼란이 있다가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태조왕이에요. 예. 이 태조왕 때부터 이제 계통이 좀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 손오부가 태조왕 때부터 계로부로 바뀌었을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계로부 고씨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릴 때 즉위했죠. 기록에 보면 어릴 때 즉위했어. 7살 때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몇 살까지 했냐? 이 사람이 죽을 연도가 거의 110살? 그러니까 100세가 넘게 살았어. 110살에 죽었고, 그의 아들이 집권한 게 아니라, 차대왕, 신대왕이 해갖고, 이제, 아들들이 집권한 게 아니라, 누구야? 그 동생이 집권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차대왕, 신대왕은 동생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집권할 때 나이가 뭐냐면, 80대, 90대예요. 이게 맞지가 않죠. 중국 측인 나이하고는 또 맞지가 않아. 그래갖고 아마 그 태조왕이 즉위했을 때 그 나이가 많게 기록한 거는 예전에 이제 모범왕이 죽고 나서 태조가 넘은 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게 아니라 한동안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 시기까지 다 태조왕 시기까지 다 치세도 이렇게 포함시키면서 이게 약간의 이제 태조왕의 나이가 늘어났을 거다. 이런 게 이제 학계 일반적인 통설이에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을 보면요. 대팽창을 해서 옥저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도 이제 세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낭랑을 또 압박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부체제가 확립되죠. 그래서 예전에 나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오부체제가 확립이 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대교수권을 통제해서 이제 채권을 설치해서, 그 다음에 중국 군영과 교수부에서 그 중앙에 기속을 시키고,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기록에 보면, 보통 한 사군들이 의책을 나눠주잖아요? 의책이라는 거는 옷하고 뭐예요? 모자죠? 근데 그거 나눠줄 때, 그걸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구려 밑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독자주고 한군영과 통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책구려라는 것들 만들어가지고 의책을 다 뺏어와. 그래서 누구만이 행사할 수 있는가? 한 군현의 무역권은 고구려 중앙정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부체제가 형성돼서 부족적 오부가 형성됐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건 이 오부라는 의미는 혈연적 의미의 부가 아니에요. 정치 집단으로서 오부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화되죠. 오부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신대왕이에요. 신대왕이 이제 앞에 무슨 왕이 있었냐면, 차대왕이 있었어, 차대왕. 근데 차대왕은 상당히 폭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군이었다가 이제 명립다부에서 공격을 받고 나중에 자살나죠. 그래서 쫓겨나고 거기 이제 유폐된 궁에서 이제 자살하고 즉위한 왕이 또 신대왕인데 신대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90살이야. 그냥 앞뒤가 안 맞죠, 너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태조왕, 신대왕, 차대왕 이런 것들이 너무 나이가 너무 많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장수한 왕인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왕들이 존재하지 별로 없죠, 사람들이. 거기다 8, 90살에 어떻게 왕위가 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말한 것처럼 연대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앞에 혼란기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집어넣다니까 나이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상들이 보이고 중국 측에서는 신대왕 때 즉위한 나이가 4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측 기록을 좀 믿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신대왕이 이제 업적을 보면 자우보를 국산제로 전환해요. 그래서 이때 자보와 우보가 있었는데 국상제로 전환되고요. 국상제는 뭘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대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물론 또 왕권을 견제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국상은 누구냐면 그 연나부 출신의 그 명립 대부가 돼요. 연나부는 그 전로부로서 왕비족이 속하죠. 요때부터 이제 왕과 이제 왕비족을 왕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왕비족 부각이 되고 국상 명린당부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차대왕을 제거할 때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명린닥부예요. 그래서 이 명린닥부가 나중에 이제 퇴각하는 한해 대군을 자원해서 또 선면하는 군사적 공헌까지 세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대왕 다음에 이제 신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즉위하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고국청왕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고국청왕이 있고 이 고국청왕이 업적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부족적인 정통의 오부를 물로 개편했죠. 행정적 오부도 이제 개편이 돼. 그래갖고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족 정통을 가졌던 오부가 이제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행정단위로 의미하는 동서남북중이라는 오부 조직으로 전환돼서 과거의 오부의 족장들은 중앙기조로 편입이 되고요. 각 부의 내정례에도 간여하게 되죠. 그때 연나부가 반란을 일으켜. 그 연나부 반란도 진압을 해버리죠. 그 진압하고 나서 누굴 고용하냐면 을파소 아시죠? 을파소를 고용해. 근데 이 을파소가 이제 출신이 상당히 미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해요. 을파소를 고용했던 건 뭘까요? 이제 오부를 이제 통제를 하겠다. 내가 이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권한을 강화시켜나겠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을파소가 이제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진대법을 실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대법은 뭐죠? 춘대춘납제도죠. 일종의 한국제도인데 그래서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걷는 제도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부채 노예가 되는 걸 방지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다음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나부 세력들을 반란을 진압해도 모든 연나부가 반란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이제 연나부는 또 왕권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연나부 세력이었던 명리씨가 이제 왕비족 고종이 돼. 그리고 연나부의 그 출신이었던 우시부인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우시부인은 상당히 끝발이 있는 집안이야.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우시부인은 나중에 누구와 또 결혼해요? 그 고국청의 그 동생이었던 산상왕과 결혼하죠. 예. 그리고 이제 고국청왕 때 부자상속제가 이제 확립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원칙만 정해졌지 실제로 이제 잘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고국청왕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무슨 상속으로 넘어가냐면 형제상속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형제상속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산상왕 때 그 아들이 생기죠. 동총왕이. 그래서 산상왕과 동총왕 가정에서 이제 장자상속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예. 부자상속제가.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고국청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우시부인이 그 고국청왕의 이제 뭐냐면 그 사망을 숨기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누구한테 이제 찾아가냐면 그 첫째 그 동생이었던 발기한테 찾아가요. 발기한테 찾아갔는데 발기가 와가지고 이제 찾아가니까 아니 형수님 왜 찾았습니까? 그 낮에 아니 그 밤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아녀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모멸감을 느낀 이제 뭐냐면 그 우시 부인이 누굴 또 찾아가요? 그 막내 이제 시동생인 연우를 찾아가죠. 막내가 아니라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시동생 연우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연우는 이거 잘해주거든. 그래서 오더니 맥적이라 해서 맥대기 고기도 주고 멧돼지 고기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멧돼지 고기를 쓰다가 손에 비었어. 아야 하니까 그 저기 뭐냐면 연우가 이제 이렇게 쓸다가 이제 비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씨가 와가지고 옷구름을 끄면서 이렇게 와서 해가지고 서로 눈이 맞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뭐냐면 우씨 부인이 연우를 데리고 와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간 다음에 얘를 왕에 앉힌 거야. 그러니까 산사왕은 자기 자족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우씨 부인의 도움을 받고 이제 왕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발기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군대 입고 성을 포위했지만 이미 이제 대세는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연우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저쪽 한나라에 빌붙어서 공손씨하고 손을 잡고 공격했다가 오히려 패배를 해갖고 나중에 자살을 하죠. 예, 이게 이제 삼국지에 적혀 있는 거고, 이에 반해서 이제 삼국지 위지동이, 삼국상에 적혀 있는 거요. 이에 반해서 삼국지 위지동이는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상왕이 즉위를 했어요. 산상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기 형이었던 두 번째 형이었던 발기와 연합했던 공속탁부들을 격파하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도산성을 천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내성이 있고 한도산성인데 국내성에서 이제 한도산성을 천도했다는데 요건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학계에 또 의견이 많아. 이건 좀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부자상속이 있다.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이 된 거는 원칙은 고구청왕 때 세워졌지만 실제적으로는 고구청왕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산상왕 때 행위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때 우시 부인은 산상왕과 결혼했잖아요. 이건 무슨 유습을 볼 수 있을까요? 형사치수제. 근데 형사치수제의 유습은 요때는 거의 사라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시 부인 마지막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시 부인에게 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후처가 얻고 싶은데 우시 부인이 길이가 세니까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신하들이 이제 그 멧돼지, 그러니까 돼지죠. 돼지 도망간 걸 잡다가 거기 이제 우연히 이제 시골에서 여인을 만났어. 여인을 만나고 그걸 보고 이 연이 좀 이상하니까 전 되게 신비로우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산상은 그래 하면서 가서 예쁘거든. 그러니까 짝짝꿍 해가지고 낳은 얘가 누구냐면 동청왕이에요. 당연히 우시 부인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죽이려고 이제 병사가 그러니까 나를 죽여도 괜찮다. 그 여자가 한 말이 있죠. 죽창통연이라고 하는데 죽창통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여도 되는데 내 배에는 씨가 들어갔다. 왕의 씨가 있으면 왕의 씨까지 죽일 셈이 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결국에는 아들 한 명을 낳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동청왕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 독립전 기록을 잠깐 볼게요. 자, 거기 이제 삼국지 독립전 기록은 비슷한 사건이지만 좀 다른 기록이 있어요. 약간 이제 이게 해석이 필요하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보는데 자 보면요 잠깐만요. 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 여기 이제 백고가 죽었는데 그 백고는 누구냐 8대 신대왕이에요. 8대 신대왕. 그래서 이제 그 8대 백고가 죽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이 둘이 있다는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 기록은 삼국사기가 좀 달라요. 삼국사기는 아들이 몇 명 나오냐면 신대왕의 아들은 남무, 발기, 연우, 개수 4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남무가 고청왕이 되는 거고 발기가 두 번째 동생이 되는 거고 연우가 뭐냐면 산상왕이 되죠. 그렇게 있고 이모가 아마 연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연우 산상왕이죠. 자, 하여튼 장자 발기 있고 차자가 이이모다. 발기가 불초하여 국인이 이이모를 세워 왕을 세웠다. 이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이모가 연우, 그죠? 산상왕이고 발기가 형으로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손오부 세력과 더불어 하오 3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의 공성강에 가서 항복하고 돌아와 비수사에 거주했다. 이건 좀 삼국지하고 다르죠. 삼국사기가 다르죠. 삼국사기는 공속탕 세력을 끌어다가 공성강이나 공성탁 세력을 끌어다가 뭐죠? 곡을 치다가 오히려 나중에 공격을 받고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근데 요런 거주하고 살았다는 거야. 어디에 살았죠? 비두수에 살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 비두수는 아까 말한 비두부와 관련돼 있고 비두부는 어떤 세력이냐면 전에 손오부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발기는 누굴 대변하고 있는 세력이냐면 손오부 세력을 대변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이모, 그러니까 산상이 지금 소재지에 국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이모는 이제 그 산상왕이죠. 그러면 산상왕에서 그 다음에 발기 세월 쳐내고 이이모가 왕이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손오부에서 계도부로 이동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은 유리왕 때 손오부와 계도부는 좀 이상하니까 요식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소재인 국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소재지라는 건 뭘까? 여기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세워진 시기를 보면 진수가 몇 년에 살았냐면 233년에서 297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세기 중엽 때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소재지는 그 당시 이제 삼국사기에 비춰볼 때는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표에 보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한도산성이 나와요.
한도산성. 예. 그래서 지금 소재지를 한도산성으로 추동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낸 교수님이 다른 식의 문제를 해석을 해갖고 낸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은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실명을. 하여튼 교훈대 모 교수라고 얘기할게요. 예. 그 교수님은 좀 약간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이 쓴 책이 아틀라스 한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보면, 한도산성하고 국내성을 우리는 다른 성을 보고 있잖아요. 한도산성은 산성이고 국내성은 평저성에서 고구려 특유의 그 도성 시스템이 뭐죠? 산성 평저성 시스템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봐. 산성과 평저성을 나성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도산성하고 그 국내성 같은 성이고 나성 체제로 보는 거야. 중국식 나성 체제로. 그래서 외성은 한도산성이고 그 다음에 내성은 국내성이다. 이름만 다를 것 뿐이다. 다 국내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크게 보면 국내성인데 외성만 한도산성이고 그 내성을 국내성이라고 통칭해서 그냥 국내성이고 하나의 나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국내성 따로 있고 한도산성 저기 다른 데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생각한 거야. 아마 그분이 이제 뭐냐면 중국의 그 유물 유적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이제 했어. 아마 중국 학자들 초빙해갖고 간 것 같은데 얘네들 이제 보여주는 거 뭐냐 한도산성과 국내성은 다른 게 아니라 내성은 국내성이고 밖에는 한도산성이기 때문에 국내성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나성 체제는 우리식 체제가 아니에요. 누구식 체제죠? 중국식 체제예요. 중국식 성체제. 이 나성 체제는 고대 시대 때 잘 안 보여. 우리가 이제 백제 합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그 장왕성 있죠. 평양의 장왕성 지금 평양성. 그거나 보여요. 후기 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죠?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걸 되게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구려를 무슨 정권이다? 지방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을 시킬 수 있는 해석을 남게 되죠. 그리고 유물 유적이라도 왜 그걸 보여줬냐? 그것도 문제야.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인 학자들 보면 막죠. 막 공황당국 와갖고 못 보게 하고.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얘들이 와갖고 초빙해서 보여줬단 말이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은 다 보여주는 거야. 곳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유물 유적을 보지 않고 그 중국 애들이 좀 뭐냐면 개방하고 있는 그런 것들 소개시켜주는 유물 유적만 보고 와갖고는 그 국내성과 한도성은 같은 산성이기 때문에 요때 옮긴 거는 국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성을 답을 달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제 한도산성 이렇게 답을 같이 다루는 건데 되게 합계주는 아직까지 한도산성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이모가 이제 한도산성 옮기고 나서 그때 집안에서 그러니까 어디야 원래는 어디 있었죠? 한인이죠. 한인의 집안으로 같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산성과 집안 이렇게 두 개 답안이 될 수 있어요. 학계에서. 예. 그래서 한인에서 올 때 이제 집안으로 옮기는 시점을 보통 우리는 이제 유리왕 때로 알고 있지만 실제 유리왕 때가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는 이게 뭐냐면 산사왕 때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다음에 좀 이제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수도 이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나 교과서나 통론에 보면 어떻게 이동한다고 했어요? 한인 지역, 통구 지역, 그 다음에 평양 지역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온현산성, 국내성, 그 다음에 평양성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삼국사기 한 견해에 불과해요. 삼국사기는 그 견해 외에도 또 여러 번의 수도 이동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밑에 표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온현산성, 평양성, 온현산성, 국내성, 평양성 이런 이동 경로들은 뭐냐면 교과서나 통론에 실려 있지만 그건 너무 뭐냐면 이건 한 가지 견해에 불과하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왜 그런 견해를 적어놨냐면 교과서나 통론은 일반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해갖고 뭐 국내성 같다 한도산성 갖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거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첫 번째 의견을 적어놓은 거야. 삼국사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를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여기 적은 그 하나 중에 또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위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견, 두 번째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천도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평양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평양성. 그래갖고 뭐 평양성을 축주했다, 뭐 평양 동항성을 했다 등등 있는데, 요때 평양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평양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때 평양은 수도의 요충지, 그 다음에 수도라는 의미야. 그래서 중요한 요충지나 수도라는 의미로서 평양이야.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양성이라는 의미는 언제 형성됐냐면 고려 이후부터 개념이야. 평양이라는 지명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요때 평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주 보이는데 아마 이게 잠깐 이거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수도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왕의 거처만 잠깐 옮긴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요때 이제 그 평양 이전에 이 평양성 관련된 기록의 평양성의 위치는 아마 이제 국내성 부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장수왕 때 평양을 천도했죠. 그때 이제 주의할 건 지금 평양성을 천도한 게 아니라 평양성 북쪽에 안악궁성이 있어요. 대성상성이 있고, 그래서 대성상성이 상성이 되는 거고 안악궁성이 뭐가 되는 거죠? 평저성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나중에 양호한 때 그 중국 세력들이 너무 침이 많으니까 그 민가까지 다 포함해갖고 방어시설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장항성이야. 이 장항성이 후대에 뭘로 불렸냐면 평양성으로 불렸어요.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양호한 때 만들어지고 그다음 평공왕 때 이것을 수도로 옮겼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어떤 그 수능 문제를 보니까 국내성이 있고 여기 보면 평양성으로 이렇게 막 하고 이게 장수왕 때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건 틀렸어. 왜 틀렸어요? 장수왕 때는 평양성에 안 갔어요. 어디로 간 거죠? 대성상성하고 안악궁성 간 거야. 평양성 북쪽으로. 그리고 평양성으로 이렇게 옮긴 거. 그러니까 오늘날 예전에 장항성이죠. 장항성으로 옮긴 거는 언제 때면 엄민이만 평공왕 때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수도 가지고 번천 가지고 이걸 장수왕의 업적을 묻는 거는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평공왕의 업적을 묻는 거죠. 예. 그 평양성 옮긴 거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거 설명하면 한쪽 끝도 없어. 그리고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요. 예. 자, 하여튼 뒤에 넘어가고, 그 뒤에 이제 그 고대 초기 때 4세기 이전에 지방 국내에서 한도산서 천도 시기나 이거에 대해서 그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유리왕 때 그 기록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태조왕 때, 신대왕, 산성왕, 공원왕 때 각각이 이제 뭐냐면 그 국내에서 한도산서 천도 관련된 내용들, 여러 견해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청왕으로 보죠. 동청왕. 자, 동청왕은 이제 내용을 보면요. 동청왕은 이제 보면 대의관계에서 이제 그 당시 위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나라 교섭을 해가지고 그 예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공성씨를 제거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래서 공성씨가 이제 요동 진출로 고구려의 대중 외교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했는데, 그래서 공성이 요동 진출 고구려 대중 외교가 중단되니까 그 당시 위와 교섭해갖고 요동의 공성씨를 공격을 해. 양면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당시 삼국관계를 이용해서 오와 또 친교를 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안평을 공격. 이게 되게 중요해. 서안평을 왜 공격했을까? 예전에 말했지만 서안평은 어디를 연결하는 지점이죠? 중국과 낙랑군을 연결하는 지점이죠. 어디에 있어요? 그 압록강 하류 부근에 있어. 그래서 이제 일종의 기항지야. 그래가지고 거기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격퇴당했죠. 그리고 오히려 위의 장수였던 각고검이 왕기가 반격을 해서 수도 국내성이 잠시 함락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그 당시 미두와 유유의 항쟁으로 격퇴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잠시 함락했을 때 각고겸이 그 국내성에 각고금 기념비를 세웠어. 그게 이제 최근에 발견됐어요. 각고금 기념비 전체가 모습이 발견된 게 아니라 이미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 부서졌겠죠. 파편 하나가 발견됐어. 그게 그래서 각고금 기념비하고 관련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여러 왕들이 있는데 다 건너뛰고, 거기에 이제 미천왕 때를 넘어갈게요. 자, 미천왕 때는 이제 56국이 그 당시 혼란기니까, 요동을 진출했는데, 그때 요동에 있었던 모용시세 역까지 이제 다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서안평을 점령했죠. 서안평을 점령하자마자 곧바로 어디를 공격해요? 낙난군을 축출하죠. 낙난군이 한반도에 축출하면서 이제 낙난군을 몰아내고 이게 313년이야. 자, 그러면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다.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가 뭐예요? 국경선을 맞닿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대방고지를 둘러싸고 싸우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고구 원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미처왕이 죽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구 원왕이에요. 예. 그래서 고구 원왕이 이제 그 예전에 계도만 국수와 관련돼 갖고 한번 언급됐던 사람인데 고구 원왕은 이제 이 사람은 상당히 비운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정형이 그때 침공하죠. 그래서 다시 수도가 점령당해. 수도가 점령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미청왕의 무덤을 파헤쳐요. 전현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죠. 왜 미청왕의 무덤을 파헤쳐갖고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자기가 우위를 좀 갑질하려고 가져간 거야. 거기에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아내까지도 잡아가.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데리고 와요. 이제 시신 같은 것들. 부인은 내버려뒀는데 어머니는 또 데리고 오고. 예.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전현이 멸망시킨 전진과 수교래. 그래서 이제 전진하고는 사이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전현하고는 계속 싸웠는데 이상하게 전진하고 사이가 좋아서 나중에 전진후부터 고구려 뭘 받아들이죠? 불교를 받아들이죠. 그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그 당시 백제가 공격해와. 백제하고 이제 뭐냐면 미청왕 그 고궁원왕이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대방고지를 둘러싸고 싸웠던 거거든요. 대방고지란 건 뭐냐? 자, 낙난군이 커지면서 항해도에 설치한 군이 무슨 군이죠? 대방군이죠. 대방군. 예. 그래서 대방군을 이제 일단 고구려가 침입해갖고 대방군 세력들을 멸망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방군 전 연역을 고구려가 장악한 건 아니야. 그래서 무주공산 지역이었던 그 지역을 둘러싸고 그 당시 백제하고 뭐냐면 고구려가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평양성 전투에서 그 뭐냐면 근초광하고 군구수가 이끄는 백제 군대에게 유씨에 맞아 죽었다고 해요. 고구원왕이. 그러니까 유씨라는 건 뭐냐면 날아든 그 화살에 우연케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군구수왕이 죽인 게 아니에요. 계도왕 국서처럼. 그래서 그 날아오는 뭔가 누가 쏜지는 잘 모르겠지만 싸우는 도중에 죽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때 이제 평양성 전투의 주역은 근초광이 아니에요. 근초광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 태자였던 군구수왕이 있어. 나중에 군구수왕이 되는 그 군구수가 주역이 돼갖고 싸웠던 전투가 평양성 전투죠. 근데 이 평양성 전투에서 평양의 의미는 아까처럼 지금의 평양이 아니에요. 아마 대방고지 쪽이니까 항해도 쪽이죠. 항해도에 있는 어떤 성일 거다. 남평양이다. 라는 설도 있어요. 예.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이 고공원왕이 이제 전사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약간 비운의 왕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그러면 잠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죠. 기출 근거편 펴보세요. 자, 기출 근거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139페이지 펴보세요. 하, 1139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01번 보세요. 101번. 자, 101번 보면 이제 고구려의 이제 미청왕대 이후에서 이제 모용부와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구려는 미청왕대에 이어서 그 요동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비종 일파인 모용부의 국가 전현하고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동진에 이제 외교사절을 파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후주와 연결한다든지 등등 하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모용시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323년에 그 국도인 국내성을 중축해서 전현과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전현이 공격을 해갖고 이 국도가 함락 파괴되죠. 그래갖고 선왕의
선왕의 시신은 누굴까요? 미청왕. 미청왕의 시신과 왕모 주시를 인지로 잡아가는 한편, 그 다음에 왕 자신은 또 당옥고 피난가는 당웅궁으로 피난가는 일대 국난을 겪게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미청왕의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청왕의 시신을 받게 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었다. 그 다음 뒤 이후 쭉 내려가서 이 패배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보면 이 패배 후 고구려는 343년에 국도를 평양의 동양성으로 옮긴다고 했죠. 이때 동양성의 위치는 아마 이제 지금의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그 지방 지역이 어느 지역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때 옮긴 건 거철 잠깐 옮긴 거야. 이거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평양의 동양성을 옮기는 한편 전현의 사신을 파괴해 수소 신하를 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청왕의 시신을 돌려받았다. 그렇지만 왕모는 전현에 억류된 상태였다. 그래서 이는 양국 사이의 대립이 지속됐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쭉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현을, 원수 같은 전현을 누가 멸망시켜요? 뒤에 그 370년에 전진이 멸망시키죠. 예, 그래서 전진이 전현을 격파하고 고구려 경영과 접하게 됨에 따라 고구려 망명은 전현의 건신 모융통을 전진을 압송하는 등 전진과 우호관계가 수립됐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전진으로부터 나중에 뭘 받아들였다? 불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야. 근데 전진이 또 이제 나중에 비수대전 이후에 이제 멸망하죠. 그러면서 또 그 후연이 등장하죠. 또 후연 간의 관계는 또 안 좋아. 이건 뒤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전현과 전투 이후 대해 진출 방향은 남쪽으로 또 선회를 해요. 그때 이제 그 아까 대방고지를 둘러싸고 이제 근초고왕이 공격을 해오니까 왕은 369년에 줄친 부분이에요.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침공했으나 치양 전투에서 아마 지금 백천부 전투인데 이걸 이제 그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평양성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양성. 근데 평양성이라는 게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아마 이제 이것이 이제 백천부구니까 아닌가 해서 적어놓은 거야. 해석 재해석된 지명이죠. 치양 전투에서 백제 태자 금구수가 이끄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근초고왕이 일단 형식상 총상관이지만 실제는 금구수가 이끌었죠. 자, 그 사람이 이끌었던 군사의 패배를 당했고 371년 제가 말했죠. 치양에서 패배했다가 제가 잘못했어요. 치양에 패배했다가 나중에 평양성에서 죽어요. 예. 자, 치양에서 이제 그 패배를 하고 371년에 그 고구려 깊숙이 진격해온 백제 근초고왕을 맞아 평양성을 싸우다가 유씨에 맞서 전사했다. 이때 평양에 대해서는 그 아까 이제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남평양 일대고요. 그 치양은 이제 앞에 좀 싸웠던 부대, 전투 이름이고, 제가 좀 잘못 설명했으니까 좀 수정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백제와 고구려는 원수 관계가 된 거야. 원수 관계가.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에 적혀 있냐면 그 계도왕 국서에 적혀 있어요. 근데 계도왕 국서에 약간 가장이 있어. 뭐냐면 이때 이제 어떻게 적혀 있냐? 수가 누구의 목을 뱉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누구의 목을 고구려 왕이었던 고구 원왕의 목을 뱉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원왕의 목을 뱉은 건 아니고 날아온 유씨의 우연찮게 맞아서 죽었다고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예. 자, 이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소수리왕을 이제 보자. 소수리왕. 자, 그래서 고구 원왕이 전사하고 이제 한때는 국내성이 점령당하고 등등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소수리왕은 내부 팽창보다는 안의 영토를 좀 강화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내신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러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일단 이제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이제 수용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진과 통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진과 통교할 때 그 고구려하고 그 당시 신라가 연맹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라사신지 꼽살 끼워가지고 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예전에 그게 나왔으니까. 그때 신라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위두라는 사람이에요. 위두가 가가지고 그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위두가 파견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갖고 신라 사신 위두가 파견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고구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중국 세력과 접촉을 했고요. 나중에 또 백제 세력과 함께 또 들어가죠. 양지공주에 보면 백제 사신과 같이 다 들어가잖아요. 독자적으로 이제 중국 세력과 교섭하기 시작한 건 언제 때죠? 6세기 때죠. 그래서 그 신라가 이제 한강 유역을 점령할 때 이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쟁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그때 공인을 했죠. 그래서 이 불교를 공인한 이유가 뭘까요? 잡다한 신화와 전설을 포용해서 통합하면서 이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부의 수장들은 그 각각 또 부족장 역할도 했거든요. 또 부마다 또 숭배하는 그 신도 달랐고, 그러니까 이런 왕권을 강화시키지 못해. 그래서 보편적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운 불교를 내세워서 이 불교를 통합하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했다. 국가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수의 왕 업적을 보면 불교 공인,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거는 꼭꼭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구려 위기상을 극복하고 국가체제를 개혁해서 새로운 발전 토대를 마련했고, 후에 그런 것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야? 강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영토 확대 과정에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강개토 대왕을 보죠. 자, 그 강개토와 이제 소수유왕 중간 사이에 고국 양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소수유왕은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고국 양왕이 즉위하게 되고, 고국 양왕은 그렇게 업적이 없고요. 그 아들이 업적이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강개토 대왕이 즉위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수유왕 입장 올 때는 강개토 대왕은 뭐가 되는 거야? 조카가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 강개토 왕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강개토 대왕은 이제 그 강개토라는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활발한 대원정을 하게 돼요. 일단은 백제를 공격하죠. 백제를. 그래서 백제를 격파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왕이 직접 친정을 해가지고 그 백제가 외를 부추겨 신라를 자주 공격한다는 이유로 백제를 공격하고, 그때 수군을 이끌고 대공세를 퍼부어 아차성, 공우로 같은 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결국에 한 성을 포위하니까 아심왕이라는 사람이 그 강개토 대왕 앞에 나가서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죠. 이게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강개토 대왕비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때 노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서브노트 3페이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3페이지 펴보시고 좀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그 아심왕이 강개토 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다 맹세를 했고, 그 표시로 포로와 세포를 바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자, 요때 노객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노라는 것은 그 노비 노자. 그래서 노비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노객은 그 당신한테 복종하겠다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노객이라는 거는 그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쓰였다. 그렇지만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물러나니까 또 그 고구려 대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할 땐 백제가 뭐예요? 괘씸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하면 백잔이라고 하잖아. 물론 그 전에 이제 하여튼 그 후에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백잔이라고, 백잔의 무리 해갖고 낮춰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백제를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400년에 그러니까 왕 10년, 강개토 400년 그 정복을 하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백제가 외를 끌어들여서 또 신라를 공격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고구려 맞으니까, 외를 끌어 신라를 공격하고 고구려 맞으니까 그 당시 왕이 보병과 기병, 강군 5만 명을 보내서 백제 외의 연합군을 격파해요. 그리고 그 외에 그 근거지가 됐던 가야 지역까지 공격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금강가야까지 공격해요. 그때 이제 종발성이라는 그 곳이 공격을 했다는데, 이 종발성이 금강가의 그 중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신라와 가야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 보호구 삼고,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 보호구 전략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벌 정책들을 이제 좀 보면, 이것까지 남방 정책 있고, 북별 정책들 보면, 동쪽은 숙신, 동쪽의 숙신은 어느 지역일까? 여진족이에요. 그 다음에 동부여를 공략하여,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동부여를 이제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을 차지했고요. 서북쪽 후연을 격파하고, 이 당시에 이제 전진이 망하고, 전진이 이제 중국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수대전 이후에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용왕 세력이었던 후연이 그 요서 지역을 장악을 해요. 요소 요동 지역을. 그래서 그를 격파하고, 결국엔 요동 지역 전반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원정 관련된 내용들, 백제 격파, 요동지방 점령, 그 다음에 그 신라의 어떤 영향력 행사 등등등등, 그 군대 파견. 자, 이런 것들은 삼국사기에는 안 나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강개토 대항비문에 나온 거야. 만약에 강개토 대항비문이 없었으면 그 사실조차 몰랐을 만큼 삼국사기에서는 상당히 강개토 대항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자기한테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400년 쪽 기사는 없어. 아예. 그래서 다만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면 왕의 말이 슬피 울었다 이런 식으로 해.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신라가 왜 그 삼국사기에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요? 아마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나서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자기한테는 되게 치욕적인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한동안 고구려가 우리 땅에 점령해가지고 점령하고 난 진주를 내가지고 왕위 계승에도 막 간섭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만 비유적 표현을 남겨둔 거고 그걸 나중에 이제 삼국사기가 그 기록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개토 대왕의 업적은 강개토 대왕 비문이나 문화 아니면 일본석에 좀 남아있어요. 일본석에. 예. 근데 삼국사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 기록 자체가. 이거 오히려 연대가 좀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삼국사 기록은.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신라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나? 아까 전에 신라가 가야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신라 왕위 계승을 관여해죠. 그래서 이제 내물관계가 이제 강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고 왕권이 확립이에요. 요 부분도 신라사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죠.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이게 최초였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후에 국강상 강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는 시호를 받게 돼요. 요때 국강상이라는 건 뭐냐? 국강상은 뭐냐면 강개토 대왕의 장지예요. 보통 시호는 장지를 중심으로 받거든요. 초기기 고구려 왕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청왕, 그 다음에 서청왕, 이런 왕들 있죠? 예, 그러니까 동청왕은 장지가 어디야? 동천이에요. 그래서 고공양왕은, 고공양이고, 그래갖고, 그 시호가 되게 장지하고 똑같아. 동청, 그 다음에 미천, 고공원왕, 이런 것들 다 시호가, 그 장지야, 장지. 예.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강개토라는 거는 뭐예요? 땅을 넓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강개토경 땅을 넓혔고 그 다음에 호태왕이라는 말인데 호태에서 이제 호라는 것은 미칭이고 여기에서 또 눈여볼 태왕이죠. 태왕이라는 건 대왕 중에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황제라는 의미야. 그래서 고구려 태왕이라는 칭호를 썼던 유일한 왕은 그 강개토 대왕이에요. 기록에 보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고구려의 천하관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국강상 강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런 시호를 받고 이 시호가 이제 뭐냐면 호호총에 그래서 호호명에 나오죠.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호호명에 기록이 돼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또 누구냐면 5세기 때 즉위한 장수왕이죠. 장수왕. 이 사람이 왜 장수왕일까요? 이 사람은 이건 장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장수왕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이 된 거야. 심지어 그의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아가고 그 손자한테 왕위를 넘겨줬죠. 운자명왕한테.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이름이 조다거든요. 그래서 쪼다 같은 놈 같은 놈 있잖아. 이런 것에 이제 먼저였다 하는데 자기 아버지보다도 빨리 죽었다. 근데 그 아버지보다 빨리 죽은 것보다는 뭐랄까 그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엘리아스 2세의 아들이 찰스 왕태자잖아요. 그 찰스 왕태자 지금도 뭐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왕세자죠. 자기가 어머니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심지어 어머니가 더 오래 살 것 좀, 그 왕세자가 뭐 비리비리 하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 장수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장수왕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것도 있죠. 강개토대왕하고 장수왕, 강개토대왕 기출문에 좀 이따 풀어보고, 장수왕은 이제,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남하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밑에부터 설명할게요. 왜 남하정책을 이제 하냐면, 그 당시 북위가 등장했어. 북위는 이제 56국을 통일하고 이제 북조 국가 중에 첫 번째 국가죠. 너무 심일세. 그러니까 56국 때는 얘네들이 분열됐으니까 북쪽으로 땅을 넓힐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영토 확장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남쪽으로 돌렸어. 그래갖고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때 이제 개동왕 국설 빌미로 해갖고 백제를 공격해갖고 개동왕을 죽이고 백제 한성을 점령하고 그때 이제 했는데 이 개동왕 국설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중원 고구려 비문까지 보면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연결한 성을 장악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그 결과 무슨 동맹이 강화됐죠? 나제 동맹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양성을 또 천도를 했죠. 그래서 평양성 천도와 관련된 것도 예전에 개도왕 국서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개도왕 국서 내용을 보세요. 이 개동왕이 이제 북이왕제에게 이제 그 뭐냐면 조설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개동왕 국서는 지금 연은 누구냐면 장수왕의 이름이에요. 자, 연은 죄를 지어 나라를 어유고 되었고 대신과 호족들의 사륙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멸망한 시기로서 폐하의 힘을 쓰실 때입니다. 요 말이 있어. 야, 이게 이제 줄이 좀 잘못 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원래 줄이 지금 연이 죄를 짓고 나라에 어유게 되고 대신에 호족들의 사륙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가 줄 쳐야 돼요. 밑에 줄 치는 게 아니라 예. 그 한 번도 줄 치다가 여기까지 앞부분까지 줄 쳤는데 이 말은 뭐냐? 지금 왜 이런 상태에 있었냐? 장수왕이 평양천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귀족들이 반발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국내선 귀족들이.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수왕이 가감하게 밀어붙이고 국내선 귀족들을 쳐내면서 이런 이제 사항들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연이 죄를 지어 어육이 됐다고 하고 대신과 호족들이 사육행위에 끝이지 않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평양성 천도 과정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대규모 수청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사예요. 예. 평양성 이동하는 과정이 결국 순탄치 않았다. 반대가 심했다는 걸 이 삼국사기의 그 개도왕 국서에 간접적으로 반영된 부분이에요. 요것이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평양성을 왜 천도를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평양이라는 곳은 그 뭐냐면 강개토 대왕의 국토 항저우 국력 신장 등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하 정책의 주요 뭐냐면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양은 고조선이 이제 역사적 문화적으로 발달된 지역 있죠. 그래서 고조선, 낙랑 이때부터 역사적 문화적으로 발달된 지역 있고 대동강은 인적 문적 자원의 보고였고 그다음 평양이 통고 지역에 비해서 자유 조건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동강을 이용해서 항해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남북조하고 간의 교류가 용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위 충돌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 추진 기지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보였다고 했죠? 개동왕 국서에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성 이동은 뭐냐면 국내성의 귀족을 쳐내고 평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평양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들을 흡수 통합을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지만 온달 장군 있죠? 온달 장군도 평양 지역에 있었던 신진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수왕의 그 뭐냐면 외교 정책을 뭐라고 하죠? 다면 외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곳에 기울이지 않고 여러 곳에 이제 손을 대면서 이들을 서로 견제하고 뭐냐면서 그 뭐냐면 했던 외교를 다면 외교라는데 이 다면 외교의 특징을 좀 보면요. 이 당시 이제 북위가 있었죠. 북쪽에. 북위가 있었고 남쪽에는 남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뭐냐면 송나라가 있었어요. 보통 유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북방에 누가 있었죠? 유연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나라들을 서로 경쟁을 시킨 거야. 그래서 한쪽에 친하지 않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도 너무 친하지 않는, 이런 상태였죠. 이걸 무슨 외교라고 해요? 등거리 외교. 이런 것들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너무 멀리 하지 않고 서로 간에 견제를 시키는 그런 다면 외교를 했다. 그래서 고구려 그 장수왕 때는 이 장수왕의 다면 외교를 통해서 동아시아 세력 균형을 하는데 큰 이바지를 냈고요. 그리고 장수왕 때는 중국 세력부터 한 번도 그 침입을 안 받았어. 예. 그래서 상당히 외교의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방을 안정을 시켜놓고 그 심을 어디를 공격한 거죠? 남방을 공격한 거야.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장수왕의 다면 외교 정책을 좀 한번 서브노트에서 볼게요. 자, 거기 3페이지 보세요. 자, 다면 외교의 가를 보면 자, 북이 가운데 두고 중국의 남주와 북방의 유연, 서의 토요건, 동의 고구려는 서로 연결하여 북이를 포위하고 견제하는 한편 각자 북이와 우호관계 또는 적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고구려는 역시 삼국과 등거리 외교 정책을 맺었고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일조를 냈고요. 고구려는 북이에 대한 견제치고 남주의 송과 통주를 냈고 북방과 유연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구려의 대정책 기본 방향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이에 대한 교섭을 계속 견제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양국은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빈번한 사신교환과 문물교류를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이제 그 어떤 나라가 있었냐 북쪽에 후연이 막아 나와서 북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또 북연. 예. 그래서 풍웅 사건이 터지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고 외교 관계 단절되고 그러거든요. 이걸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대협정 정책에 보면 지도를 분할했다는 거야, 북방에. 그래서 보통 북방보다는 남방을 이제 공격하는 전략인데 이 지도는 좀 약간 그 북방 쪽을 공격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분할해서 유형과 함께 분할해갖고 영토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북이교를 차단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물기는 어디를 뜻하냐면 여진족을 뜻해요. 여진족. 그래서 유형과 함께 분할하고 그 다음에 여진족과 북이교를 차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도 분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활발한 이제 활동을 했고 그의 손자가 누구냐면 조다가 죽고 그의 손자가 누구냐면 문자왕 때죠. 자, 이 문자왕 때 업적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 문자왕 때는 이제 유일한 업적은 뭐냐면 부여 왕실을 복속시켰다는 거야. 요때 부여 왕실은 동부여가 아니라 북부여죠. 봉구.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동부여가 북부여를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동명서왕을 누구와 한조 엮어했죠? 엮어가지고 동명서왕이 그 고주몽과 연결시켜가지고 그 마치 부여의 건국설화를 누구의 건국설화? 고구의 건국설화를 둔갑을 했잖아요. 그 시기가 요 부분이야. 왜 했다고 했죠? 그 부여의 유민세력들 뭐냐면 흡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심층학습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 나온 것이 뭐냐면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이야. 예, 이게 시험문이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왜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했냐? 독자적 천하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했을까요? 이건 중국의 천하관과 다른 천하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고구려가 자주주의 정권이다. 독립적인 정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제 독자적 천하관이라는 거는 고구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라도 있었고 백제도 천하관이 있었어. 심지어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외에도 천하관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독자적이라는 걸 고구려 갖다 붙인 이유는 누구를 생각해서 얘기한 거다? 중국과 어떤 대비되는 차원에서 그리고 동국공조에 반발되는 차원에서 독자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독자적 천하관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하이관, 천손의식, 단원적 천하관, 태왕의식 등을 구성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노트에 보면 잠깐 4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있죠? 그래서 원래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 천하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원적 천하관 그 밑에 있는 하부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제 그게
거기 그 신통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하신 것 같은데, 걔들 고고절 수도 천손국이다 했고, 천손국은 뭐예요? 하늘의 손자란 뜻이죠. 천손의식. 예. 그래서 이제 계보가 이렇게 있죠. 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해모스 해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고종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죠. 그러면 천손이 되는 거야. 천손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중국식 천자의식하고 달라. 중국의 천자의식은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 아니죠. 자자 사람 자자로 해석해야 돼. 하늘의 위임을 받는 사람이야. 그게 이게 천자죠. 근데 여기에서는 천손이라는 거는 하늘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천하하고 관계 맺은 것도 중국어 좀 다르죠. 위임을 받는 거고 우리는 활동적으로 같은 그 하늘의 뭐 활동을 같이 있는 사람, 이어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래서 자신의 지배자를 대왕, 서왕, 태왕이라 불렸고요. 그리고 신라는 동이, 백제는 백잔을 노개로 낮춰. 그거는 고구려 자신이 하라고 나를 자자고 이를 뭐라고 하죠? 이라고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 대인식을 표현하고 있죠. 이걸 무슨 간이라고 해요? 하이간이라고 해요. 하이간은 원래 중국에서 나왔지만 이게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나 일본도 다 영향을 받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다만 고구려 지배자는 황제에 칭하지 않았고 그들은 천하는 동방의 한 부분으로서 중국의 유의민과 세계가 변조하는 형태를 띄었으면 한계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계라보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들의 천하는 동방의 한 부분의 중국이나 유목민 세계가 변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원적 천하관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천하관은 오직 자기만 천자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오랑캐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고구려 천하관은 그 자기도 중심이고 중국도 중심이고 유목사기도 중심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세계관이 있어. 영역이 있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제 뭐냐면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는 백제와 신라는 자기 세력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부여도 마찬가지고. 근데 외나 이런 것은 세력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외가 들어오면 그냥 쫓아내는 중이야. 그렇지만 백제나 신라는 자기 세력범위에 있으니까 조공관계나 이런 걸 맺으면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의복도 하사하고 영향력을 하면서 자기 제후국을 삼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강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강개토대왕이 백제와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았까? 그냥 항복만 받았잖아. 집에 그 영향력 행사했고.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가 되기 위해서는 이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백제하고 신라를 멸망시키면 제후국을 없애는 거야. 그럼 자신의 천하관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백제와 신라를 살려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천하관이다? 다원적 천하관이다. 다원적 천하관은 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고려 시대까지 연결돼요. 고려 시대 또 다원적 천하관이 있죠. 예,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물론 학계에서 이 다원적 천하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존재했냐? 근데 많은 사람이 또 다원적 천하관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상고사나 고대사에서는 뭐냐면 여러 의견들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여러 사설에 있는 내용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내용을 다 수용하면 좀 골치가 아프니까 주주 의견을 수용하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다원적 천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천하관이 보여있는 그 비문들이 강개토대왕 비문, 모두 비문, 중흥 고구려 비문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죠. 강개토대왕이나 아니면 중흥 고구려 비문이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강개토대왕 비문 어떻게 나왔냐. 예전에도 이제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첫머리의 주몽을 뭐라고 했냐? 천재지자라고 했죠. 이건 뭐야?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죠. 하늘의 아들. 여기에서 약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소의식과 거리가 먼데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 하늘의 손자가 되는 거지. 중간에 해모스 해부두가 빠지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이게 강개토 대왕비문 때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동명왕 신화를 끊어졌지만 이게 헤브로와 헤모노스의 신화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 근데 문자명왕 때 헤브로와 헤모스 신화에 들어가면서 천자가 뭘로 바뀐 거야? 천소로 바뀐 거야. 가도기 시기 때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천성국이라고 하고 그 지배자를 태왕이라고 했죠. 태왕의식. 그 다음에 이제 신랄 동이 백제를 백자나 노경을 낮춰서 자신을 하라고 자칭했고 그 다음 조공 순수. 조공이나 순수는 아시죠? 왕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번 보는 거. 이런 거 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중국의
천자나 항자가 하는 거잖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해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모지명에도 이만이 났어요. 여기다 고구려 천하관을 볼 수 있는데, 고구려 천하사방이 가장 신성한 곳으로 표현하고, 주몽을 일월지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과 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 중원 고구려 비문에도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왕을 태왕이 나오고 조왕이 나오고 수초이나 부르는 반에 신라를 동이, 신라 왕을 매금이라 부르잖아요. 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 볼 때는 동책 오랑캐라는 뜻이야. 근데 이 매금이라고 불렸던 거에서는 좀 약간 의견이 있어요. 예전에는 매금을 좀 비칭어로 좀 사용했거든요. 신라 왕을 낮춰보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면 울진 봉평비에 매금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신라 스스로 자기 왕을 매금이라고 비칭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금의 의미는 이 당시 왕하고 마직간에서 왕으로 넘어간 가독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썼던 표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금은 좀 그렇지만 동의는 좀 눈여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건 동의매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천하관을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라왕과 신하의 의복을 하사죠. 의복을 하사한다는 건 고대시대 때는 주체가 뭐야? 상국이 하국한테 하사하는 거죠. 의복이나 칼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구려 천하관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고구려가 당주, 그러니까 당이라는 건 부대고, 주라는 거는 주인이니까 부대장이죠. 당주가 주둔돼 있고 신라의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가 자국을 중국과 같은 위치에 놓고 신라를 자기 주변에 있는 자국판 국가를 보았던 걸 말할 수 있고, 중국이 동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랬듯이 고구려도 신라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 기타 외에는 연호를 사용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부경왕을 제후로 봉한 것도 있어요. 부경은 어디를 대신해서 나타난 거죠? 후연을 대신해서 등장했죠. 예, 그 부경이 이제 세력이 좀 약했고, 부경을 세웠던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에요. 예, 나중에 풍씨로 바뀌었지만 원래 고연인가 그런 사람이 이제 처음에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후를 임명해서 했다는 것도 이제 어떤 그 독자의 천하관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독자의 천하관은 여기에 살펴볼 하이관, 천성의식, 다운호천 천하관, 태왕의식 등등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대인식과 관련된 거는 어디야 어디겠어요? 대인식이니까 하이관하고 다운호천 천하관이죠. 예, 이런 거 좀 같이 기억.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그 기출문제 물어본 게 그 천하관 자체를 물어보는 천하관 관련된 대인식이 한정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천하관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구려 천하관이었으면 너무 막연해. 왜냐면 대인식이라고 한정해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하이관이나 다운호천 천하관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관련된 그 기출 예문을 제가 가와 나에 실어놨어요. 가에 강개토 대왕 비문이 있고, 그다음 나는 중원 고구려 비문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참고로 거기에 이제 강개토 대왕 비에 보면 그 동보요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뭐가 알 수 있냐면 거기에 이제 동보를 이제 점령하고 그 나라에서 왕의 교화로 사모하여 강무에 따라온 자가 이름이 쭉 나오죠. 거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암노죠. 암노는 부여인들에게 붙여진 칭호들이에요. 그 이름에 그 흔히 쓰는 간용어들이야. 그래서 암노 이런 말들이 많아. 그래서 그 중동인들 보면 자기 이름에 이분이란 말 쓰죠. 이분. 예, 뭐뭐 아들의 누구 이런 뜻의 이분이라는 쓴 것처럼 암노란 말이 나면 부여와 관련돼요. 부여. 예,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을 살펴봤고, 아마 그 저기 서브노트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좀 지우시고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 안에 그 하이관, 천성의식, 다원적 천하관, 태양의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원적 천하관 해버리면 그 뭐냐면 그 마치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과 다원적 천하관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고구려 독자적 천하관의 하이 개념이 뭐냐면 다원어적 천하관이야. 하이 개념이 예. 그래서 하이 개념이 다원어적 천하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그 강개토 대왕하고 장수왕하고 그다음 고구려 독자의 천하관 관련된 기출 주제들을 한번 기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7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7페이지 3번 문제. 칠페이지 3번 문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3번 내용 보면, 강개토 대항 비문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이제 관련 기사들은, 그 유명한 무슨 기사예요? 신묘일조 기사죠?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겠죠? 다 아실 테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중홍의 건국서다 할 수 있다?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없고, 자, 여기 보면, 3번 고구려 한강유역 관련된 한강열차죠. 평양을 천도하면 알 수 있다?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일본 교과서 실려있는 임나일본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자, 맞죠? 예. 임나일본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나일본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교과서에 실려있는 거야. 예. 그래서 임나일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강개토 대항비의 신묘일조 기사하고 또 하나가 있죠? 칠지도. 그래서 칠지도를 하사했다. 왜냐, 일본서기엔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묘일조 기사의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내용을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요걸 이제 뭐냐면 백제가, 왜가 바다를 건너서, 그다음 누굴 격파했다고 했죠? 백제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 삼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얘네들은.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 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 부분은 제가 19페이지에 기출문제 분석에 실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신공항우가 있죠? 신공항우가 여기 와서 이제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일본서기에. 이거 일본서기에 보면, 6세기 말에, 6세기 때,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와 연관시켜갖고 자기들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료를 연결시켜가지고 여기 임나일본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삼국은 안으로 정치제도를 정비하는 편, 밖으로는 주변세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집권국가를 건설했다. 강개토 대왕은 영토를 크게 넓혀 고구려 전성시대를 열었다. 그의 업적은 만주의 집안에 나와있는 강개토 대왕비에 기록되어 있고, 비문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쭉 있고, 자, 4-1번 문제 보면, 자, 4세기에서 5세기 초 고구려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세의 중요한 특징을 기술해보고, 이와 관련된 이 시기에 강개토 대왕비에 나타난 고구려 주변국의 인식, 세계관을 간단히 설명해. 좀 내용이 많긴 많은데, 좀 정리해서 보면,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은 어떤 시대였죠? 5, 16국 분열 시대였죠. 그 다음에 이 강개토 대왕은 중국의 심해 공백을 타고 북쪽 영토를 확장했고요. 고구려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를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이도 있어야 되겠잖아. 그래서 종속시키는 데 있었고 그를 제후고 삼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직접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뭘까요? 아까 하이갓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자신을 하로 보고 남을 신라 백제를 이로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 있어야지 나도 살 수 있는 거잖아. 제후가 있어야지 자기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2번 보면 위에 제시된 사조의 이용이야. 4세기 말에서 5세기 때 고구려 신라, 고구려 백제 관계를 300자 쓰시오. 자, 이건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자, 아까 이제 예전에 낭낭에 대해 설명했죠. 낭낭. 아이고. 이 낭낭이 지금 뭐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냐면 평양 주변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동강 유역 때. 여기가 낭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구려고 여기가 이제 백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야고 여기가 신라.
그다음 여기는 일본 역도에 외가 있죠. 물론 이때 예외는 아직까지는 통일이 되지 않았던 야마토 정권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고 여러 호족들이 날뛰었던 시대야. 요 시대가. 자, 이런 이제 그 관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문물의 수입이 상당히 중요했어. 왜냐면 고대 국가에서 중국 문화를 수입을 해야지만 뭐냐면 고대 국가 성장이 상당히 바탕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고대 국가에서 이제 중국 문화를 수입했냐, 한반도나 외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 그 문화를 어떻게 수용했냐면, 자, 먼저 예전에는 낙랑을 거쳐갔고요. 예, 그래갖고 이게 낙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백제, 가야, 외 이렇게 연결됐어. 근데 낙랑이 몇 년에 멸망했죠? 313년에 멸망을 했죠. 이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이제 국경선을 이제 맞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낙랑이 중심에 돼갖고 낙랑, 백제, 뭐 그 뭐냐면 가야,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줬는데 낙랑이 멸망했으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백제가 했어요. 그럼 백제에 이제 뭐냐면 낙랑에 한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중국인 세력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네트워크 기반을 이용해서 백제가 중국 문화를 수용하면 여기가 이제 누구한테 전달해주면 가야, 외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는 거야. 이때부터는 외가 백제와 같이 이제 연합을 하게 돼. 그래서 그 당시 일본서기에 보면 일본서기의 백제 기사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근초고항부터 시작해요. 얘는 이제 근초고항이라고 하지 않고 초고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외 사신이 백제 가니까 근초고항이 그 뭐냐면 환영하면서 보물창고 열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물창고를 본 외 사신이 눈이 막 싱둥그러져갖고 이거 안 돼, 이거 백제가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공화국과 백제왕 근초공황을 자기의 제후로 삼았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죠.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친미달을 쳐라. 그래서 친미달을 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신공화국가 그 친미달 지역을 떼줘가지고 근초공항에 넘겨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초공항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뭘 갖다 바친 거죠? 칠지도를 봉헌했다. 이런 게 이제 일본서기의 말인데, 근데 이건 좀 믿을 수는 없고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외와 백제가 뭐예요? 조섭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 문물 수용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 가야, 외가 한 편이 됐어요. 그러면 요 당시 백제, 가야, 외가 한 편이 되니까 신라와 고구려는 어떻게 돼요? 고립이 되겠죠. 그래서 신라, 고구려도 이렇게 한 패가 돼요. 그래서 4세기 후반에는 신라, 고구려의 연합세력과 그 다음에 백제, 가야, 외의 연합세력이 양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세기 후반의 외교관계.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외, 가야, 백제가 한 편이 돼갖고 누굴 쳐요? 신라를 치죠. 신라를 치니까 신라가 그거 다 감당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구원 요청하죠? 강개토 대왕한테 구원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병 한 5만 명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그 가야 외를 물리치고 또 더 나가서 그 외 근거지에 되는 가야까지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 일대가 이제 초토화되고 그 이후에 이제 5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그 영향으로 그 뭐냐면 가야 중심지가 금강가에서 어디로 옮기죠? 대가에 옮기게 되잖아요. 예. 그런 외교, 그 국제관계 변화,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고구려가 이제 신라를 도와주는 대가로 신라의 군대를 주둔하죠. 이거 왕위 계승도 왕이 계승 과정에서도 뭐냐면 참여해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라가 상당히 굴욕적인 시기였어, 이때. 그러다 보니까 삼국상에 그 내용이 없는 거야. 싹 빠져버린 거죠. 근데 신라 입장할 때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 왜냐면 신라가 중국 문화와 거의 접촉이 없었잖아요. 소백산맥 딱 이남 지역에 있어 갇혀 살았고 자기만의 그 옹구집들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고구려 와가지고 뭘 깔아준 거예요? 선진 시스템을 다 깔아준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6세기 때 이제 삼국을 삼국의 어떤 패권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 기반이 됐던 것이 고구려의 신라 영향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국제관계를 좀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에서 이제 위에 밑줄친 부분의 해석을 들려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 이유를 쓰시오. 그래서 이 강개토 대왕 비문 관련된 내용들 이제 그 내용 같은데
그래서 이 간개토 대항인데 이거 다음과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밑에 간개토 대항 비문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좀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문제에다가. 그러면 간개토 대항 비문의 그 논쟁의 예를 이유를 간단히 쓰자고 하니까 그냥 해석 여하에 따라서 임나일본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간개토 대항비와 관련된 신묘적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뺏어먹은 것 같은데 그거 관련돼 갖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거기에 보면 중원 고구려 비문이 건립된 세기의 역사 사실로 오는 것은 중원 고구려 비문은 몇 세기 때 건립됐죠? 5세기 때. 그래서 5세기 때 장소의 남하 정책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기록인데, 자, 1번을 보면 가야는 백제와 신라를 분할 정책을 점령했다. 분할로 점령했다. 이건 몇 세기 때냐면 6세기 때요. 6세기 때. 그다음 백제는 신라의 결혼 동맹을 맺어 결속을 감화했다. 자, 이거는 옹진시대 동성왕이 국내의 8대 세력을 견제하고 나대중맹을 더 강화시켜서 소지왕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답이 2번이 되죠. 나대동맹이 강화 1단으로.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고구려 숙신. 숙신은 오늘날 어딜까요? 여진족이죠. 예, 여진족을 이제 정벌하고 연해주까지 세력을 넓혔다. 자, 이거는 간개토대항 때 4세기 말 때 얘기죠.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신라는 그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여 중국 문화와 접촉했다. 요거는 언제 때요? 요거는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받아서 사신을 파견, 전진에 파견한 건 4세기 때 말인 내문왕 때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신라의 고구려 도움을 받아서 사신 누굴 파견했죠? 위두를 파견했죠. 그래서 전진왕 부견에게 특산물과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신라의 미녀를 보냈는데 이때 부견이 위두에게 그대의 말은 해동의 형편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니 무엇을 말하며 물으니까 이에 대해 위두가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변혁과 이름을 바뀐 것 같다. 지금이 어찌 옛날과 같으요 하고 설명하고 그때 이제 예전에는 그 보통 진안이라 불렸잖아요. 이걸 이제 신라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에 보면 자, 가지역에 관련된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 가지역은 요동지역이죠. 보통 요동과 요소를 구분하는 그 큰 강이 뭐예요? 요하죠, 요하. 라오닌강. 예, 그 요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동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없는 걸 찾으란 거예요. 자, 고구려가 후연을 격파하고 확보했다. 맞죠? 이때 이제 후연은 언제 때요? 간개토 대항 때죠. 그래서 요동 지역을 이제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백제가 그 진출해 고대 해상 세력을 구축했다. 이건 하나의 설이지만 요때는 요동 진출설이 아니라 요소 진출설이야. 이건 뒤에 좀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말 조선 쪽에 실지 수복 대상 지역이다. 맞죠? 그래서 이건 뒤에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얘기하겠지만 원명조치 때 요 지역이 주인 없는 그 뭐냐면 무주공산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공민왕 때 두 번에 거쳐가지고 요 지역에 원정을 했죠. 그래서 이걸 동년부 원정이라고 하죠. 1차 원정은 이제 채원과 인당, 2차는 이성계와 지용수 이렇게 파견하고 근데 거기를 점령했지만 요양을 점령했지만 이게 지키기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철수를 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성계가 이제 철수할 때 요동이 우리나라임을 우리나라 영토를 선포하고 철수한 거야. 그러니까 안타깝게 이거 이후에는 중국이 다시 명나라가 와가지고는 요 땅을 점령해버렸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청일전쟁 후에 일본이 한때 차지했다. 예. 맞죠? 청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요동지역을 점령하고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그 지역을 하향받으라고 했지만 요동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반대해가지고 걸고 못했죠. 이걸 무슨 간섭이라고요?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예, 삼국 간섭 관련된. 그래서 답이 이제 관련된 것이 없는 거니까 그 2번을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건데 이게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밑줄친 기역이 가리키는 걸 쓰고, 그, 밑줄친 니은 이후에 이 나라가 확립된 왕위 계승 방식을 쓰시오.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백구가 죽었는데 아들이 두 개가 있고 장자가 발기고 차자가 이인모다 쭉쭉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중간에 누가 빠졌어요, 여기. 그, 이렇게 중간에 곡초왕에 관련된 기록이 없고 곡바로 뭐가 나 산상황 때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위지동의전에 잘못된 기록이에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이모가 산상황이 지금 소재로 국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때 지금 소재지는 어디 뜻할까요? 한도산성 집안을 뜻하는데 근데 그 출제 교수가 원래 국내성으로 이렇게 출제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국내성도 답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학계 통서는 한도산성과 그 뭐냐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왕위 계승 방식은 쉽게 풀리죠? 예, 부자상속이다. 그래서 부자상속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갖고 이제 산상황이 사냥을 할 때 우연히 만난 간노부 출신의 주통청 여인을 소호 삼아서 교체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동청왕이 되죠. 그래서 산상황과 그 뭐냐면 동청왕에 연결되면서 부자상속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에서 이제 본편에 31페이지 보시면 쭉 적어놨어. 제가 이거 적고. 근데 요거를 그냥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권장하지 않을게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요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요거는 나중에 뭐 대학원이나 뭐 그 뭐냐 박사과정 정도 받을 때 밟을 때 보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요. 여러 위견이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것 중에 이제 기출 주제와 관련된 근거편과 관련된 내용이 1126페이지에서 1128페이지